그 수학 공부에 관한 로드맵을 짜야 되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수학 공부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아래서 하루하루 이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수학 공부 습관 잡기 이런 말씀 드렸죠. 일단 매일 정해진 시간을 아이들하고 약속하고 엄마들의 삶이 안정된 다음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같으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매일 하는 거예요. 10분씩 하는 대신에 매일. 주말은 물론 제외하고 꼭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고, 뭐 어떤 엄마들은 뭐 캠프 가는데도 문제집 두고 가서 풀고 이렇게 하더라. 아니 호실지 엄마들 중에 가끔씩 이제 우리 여름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캠프 가거든요. 그때 이제 오는 엄마들 있잖아. 애기를 데리고 이제 따라오기도 하고, 또 호실지 출신이 아니라도 이 뭐 유소스인데 통째로 빌려서 캠프 같은 거 하는데, 그때도 보면 애들 막 수학 문제집 들고 와서 풀리는 빈애들 있더라. 그건 정신병이 정신병. 요즘 주말에 캠프 많이 가잖아. 캠핑 많이 가지. 캠핑 가는데 그거 1박 2일 뭐 2박 3일 이래 가면서 그것도 문제집 들고 가서 하고, 이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주말 뭐 이런 때 제외하고, 또 집에 중요한 손님 오시는 날 제외하고, 그럼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하게 돼. 4일. 그 4일 하면 아주 잘하는 거라니까. 그 엄마들 강박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7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정신병이야, 정신병. 그건 이제 따로 치유받아야 돼. 뭐 정형외과 가는 게 돈 아깝고 또 뭐 넘사시럽고 이러면 조용히 저한테 오시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일주일 내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뭘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고, 잘하면 이제 진짜 일주일 안에 별일 없고 평온하면 5일 하게 되고요. 근데 집에 손님이 오거나 뭐 또 우리가 뭐 제사 있어 가거나 이러면 못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주에는 3일 하는 주도 있고, 이제 보통 한 4일 정도 하면 성공적인 일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생각을 가볍게 해야죠. 저처럼 자녀에게 미쳐가지고 평생을 이 자녀에게만 이렇게 애쓴 이런 이제 사이코 같은 아빠도 사실 일주일에 나흘 정도 했다니까. 저처럼 별난 아빠가 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가끔 이제 책 내는 아빠들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하면 이제 정상적이다. 그리고 그 4일을 정해진 시간, 아이들이 가볍게 해낼 수 있는 시간만큼.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재는 수학 교과서다. 이 진짜 수학 교과서 보니까 이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놨대요. 요즘 보니까. 내 1학년 1학기 하고 지난주 1학년에 라이벌이 몇 학년이었지? 4학년하고 내가 수학 교과서 가지고 왔잖아요. 원래 발간된 교과서. 여기 보니까 반은 부록이네, 부록. 이 다 스티커고 뭐. 그러니까 학교에 이걸 들고 가서 사물하면 놔두나? 요즘? 그렇죠? 그 집에 반드시 수학 교과서를 따로 사야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학년이다, 아니다 3학년이다 이러면 적어도 2학년과 4학년의 수학 교과서 익힘책은 집에 있어야 되지. 5, 6학년 건 지금 이제 교과서가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뀌면 산다 하더라도 학교에 교과서를 들고 가서 사물함에 놔두고 학교에 수업 진도 나가는 것과 별개로 당연히 집에는 수학 교과서가 또 있어야 돼요. 여분의 수학 교과서. 해마다
이 수학 교과서를 그 대신해서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이렇게 지정되죠. 그럼 거기 가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거든요. 교과서 다 바뀌면 이제 6학년 거 다 사놓는 게 좋고. 왜냐면 수학 교과서라는 것이, 수학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그 1년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학년에서 어떤 단원을 어려워한다 하면 그 단원 이전의 어떤 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전 과정을 찾아서 그걸 메꿔주고 이런 거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되죠. 중학교 가면 이거 못해, 어려워서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나 할 수 있는 작업이죠. 집에 교과서를 사면 내 같으면 이거 일단 꾸러미를 잘라내겠어. 너무 두껍잖아. 애들 두꺼우면 질린다니까. 벌써 막 책이 애들 압도하고 그러죠. 저는 우리 애 고등학교 때도 수학의 정석 두껍잖아요. 그래, 이거 혹시 들고 다니면 무거울까 싶어서, 그 정석표가 공부하면서 책이 너무 두꺼우면 애가 기죽을까 싶어가지고 책을 다 잘랐다니까. 지금도 있어. 우리 집에 수학 정석 자른 거 6개, 7개 정답까지 해서 7등분 단원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따로 제본하는 거죠. 옛날에 인쇄소 사원 했다 했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한 직업이 인쇄소 사원 했거든요. 지금 서문시장 저 뒤쪽에, 그러니까 서문시장과 대신동 사이에, 비산동 사이에 그 인쇄골목, 옛날 사보이국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인쇄골목이 쭉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인쇄소 사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주로 한 일이 이제 활자 사러 다니는 일. 요즘처럼 컴퓨터 인쇄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조판 인쇄라고 해서 활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무 판에다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띄어쓰기 하면 빈 활자 없는 거 넣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잉크 묻혀가지고 인쇄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활자 낡으면 사러 다니고, 그리고 종이 챙그리는 거 하고, A4 용지 챙그리기. A4 용지를 그냥 인쇄를 하게 되면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2장씩 막 들어가고 이러죠. 여러분들 프린트기 해보면 알 건데. 그래서 A4 용지를 적당한 묶음씩 이렇게 들고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A4 용지가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딱 가볍게 딱 놓으면 중간에 딱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몇 번 딱 차라락 해가지고 이제 딱, 이건 이제 인쇄소 가면 다 배우거든. 그리고 한 게 이제 제본하는 거. 그때 아주 제대식 제본을 하는데, 이제 복사 같은 거 하잖아요. 팜플렛 같은 거 만들면 이제 일단 인쇄를 한 다음에 그 인쇄한 거 표지 만들죠. 표지도 위에 얹고 이래가지고 그 위에 두꺼운 쇠붙이를 이렇게 얹는 거라. 모서리에, 팽팽한 모서리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 책,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에 이 뭐 악교나 풀 같은 걸 바르는 거죠. 그리고 습자지를 하나 딱 얹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마르면 뭐 이렇게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잘라보면 실로 막 묶어놨어. 그래? 그 인쇄소 다니면서 제본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 키울 때 수학의 정석 다 잘라가지고, 자르면 좀 너덜너덜거리고 막 이러거든. 그럼 그걸 다시 이제 호치케서 찍어서 제본하고 막 이렇게. 문방구 가면 제본 라벨도 팔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뭐 우리 인생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죠.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제 단견으로 보면 이런 피곤한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난 날이 다 쓰여요. 그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아이고 내가 인생이 불행해가지고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인쇄소 사원으로 가서 일하는 사실이 너무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열등감 투성이고 이랬는데, 그게 어느 날 내가 다 쓰이더라니까. 아이 키울 때도 쓰이고요. 강의할 때도 써먹잖아. 엄마도 전부 불쌍하게 보죠,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인쇄소 첫 월급이 9,000원이었어요. 9,000원. 근데 첫 월급 타면 엄마 속옷을 사드리는 게, 이게 뭐지? 이거 뭐
한국에 흐르는 샤머니즘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비산동에 가면 서부시장이라고 있는데 서부시장에 가서 속옷 가게에 들어갔어. 그래 여자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이 속옷 그 옷가게 아줌마가 나를 계속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때 내 14살 15살 요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받는가 봐. 나중에 집에 속옷을 들고 왔는데 그게 청소년용 속옷이라. 나중에 엄마한테 작아가 못 입겠다. 다음엔 옷집 아줌마가 15살짜리 내를 보고 뭐 어떻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것도 있잖아요. 9,000원을 받아가지고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2,000원을 내가 꼽을 쳤어. 7,000원 엄마 갖다 드리고 2,000원 어디 꼽을 쳤는가 하면 절대 안 들키려고 자전거 손잡이 있잖아요. 내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 손잡이를 빼가지고 그 쇠파이프 있죠. 그 안에 딱 집어넣고 그 플라스틱 쇠파이프 딱 닫고.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 그건 모르겠어요. 엄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직했는데 월급 얼마 줬는지 엄마가 모르겠냐고. 근데 내 그 14살짜리 생각으로는 그래 한번 내 용돈을 확보해 보겠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무슨 얘기가 되잖아. 그래 수학교 가서 집에서 이제 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담이 없게 일단 준비물 꾸러미는 잘라. 그러니까 엄마들 수고를 진짜 덜어주네, 그죠? 옛날에는 이런 교과서가 이렇게 부록들이 안 나올 때는 적극적인 엄마들이 이걸 집에서 일일이 만들고 이러더라고. 만든 거 이런 거 전부 사진 찍어 포스팅하고 막 진짜 열혈 엄마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록을 잘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활용 안 하고 이거 뜯어가 애들 만들어가 뭐 하나?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집구석에서 해야지. 학교에서 하는 수업만으로도 다 받아들이는 똑똑한 애들은 뭐 할 수 없고, 자 그렇지 않은 애들을 돕는 게 우리 집에서 엄마들이 할 일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부는 개념 이해가 70%. 그러니까 시간의 70%를 개념을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거죠. 그건 학원 보내고 공부방 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체물을 가지고, 집에 있는 실질적인 구체물이 더 좋고. 여기 봐요. 예를 들면 1부터 9까지 수 1학년인데 이거 아닌데 여러가지 모양이구나. 두 번째 단어는 여러가지 모양 단원인데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맞죠? 2단원이 큰 2단원이 여러가지 모양이라 총 5단원이 되어 있네요. 그 중에 2단원인데 여러가지 모양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개념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해 나가지고 요 개념 요 수업 시간이 같은 모양끼리 모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럼 같은 모양,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원기둥이죠. 우리말로, 어른들 말로. 자, 이건 사각형 아니고 뭐고, 이건 뭐라 하면 사면체. 상자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지. 아니, 이 상자 모양. 상자 모양이라고 배워? 그래? 그래, 그게 더 쉽네. 상자 모양, 이거는 그럼 뭐라고 배운대? 그건 또 원기둥이래. 자, 이건 공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 집에 보면 구체적인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다 꺼내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직접 활동해 보는 거죠. 여러 물건 엄마들이 탁자 위에 모아놓고 이걸 분류해보라 한다든지, 같은 모양끼리 이렇게 갈라보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구체적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개념을 도와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 여기 보면요, 우리 애는 한때 수학 천재라고 소문났거든. 진짜로 영남고등학교 수학 천재라고 했다니까. 맨날 탱자탕면 오고 학원도 안 다니고 이러는데 모의고사만 치면 수학 100점 맞으니까 다 천재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유치원에 가니까 천재라고 하대. 근데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런 얘기 하면 엄마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 너가 애는 그래, 똑똑했으니까 그렇지. 꼭 이런 식으로 자기 도망갈 길 찾을까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애가 구원파 유치원을 다녔어.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유치원, 그 구원파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그 미국에 있는 디교육이라는 원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8명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 미국에서 이 디교육 선교사님 침례교 출신이죠. 미국은 주류가 침례교거든요. 90%가 침례교라. 한국은 남한은 90%가 장로교죠. 왜냐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 미국에서는 절대 다수가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는 북한 쪽 선교로 먼저 들어갔고요. 그 분단되기 전에 남한 쪽에 장로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90%죠. 저도 어릴 때 장로교를 다녔는데 이 디교육이라는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구에 왔어. 대구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한 거죠. 장소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 디교육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들은 침례교 교리를 배운 사람이 8명 있었어요. 그 8명 중에 그 말귀를 가장 잘 알아듣고 뭐 구원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그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깨달은 거라.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사실을 보고 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게 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구원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만나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면 대부분 기독교인 쫄거든. 교회 다니고 성당 다녀도 지가 구원받은 지 확신이 있나? 나는 천당 갈 거야 이렇게 하다가도 뒤통수 땡기죠. 애들한테 고함 지르고 막 뚜껑 열리고 하던 생각하면 절대 못 갈 것 같지. 그 다 쫄거든?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딱 움츠러들 때 막 이렇게 포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다 하면 성경구절 막 들이대요. 근데 하여튼 그때 디교육 선교사님이라는 분에게서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 8명 있는데 그 중에 4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권신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유병헌의 장인이죠. 유병헌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이분이 자기 딸을 주가 장인으로 삼았어. 그래서 권신찬 유병헌으로 이어지는 한 파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부르는 이번 사건의 주요 관심사가 된 사람들이고요. 다른 두 그룹이 이제 대구 출신의 유명한 박옥수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을 주축으로 한 구원파가 또 있어. 이쪽은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부르죠. 저기 신천대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큰 교회 하나 있는데 기쁜 소식 대구교회라고 저 매천시장에 팔달교에서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있죠. 그게 이제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인데 전부 대구 출신인데 전부 성공해가지고 서울로 다 올라가 있어요. 또 한 분이 이요한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거기는 뭐 약하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뭐 이런 이제 그 집단을 이루고 그 구원파 하면 크게 이제 이 세 그룹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한쪽만 이제 개박살 나고 있는 거지. 이야기 엉뚱한 데로 갔다. 왜 내 구원파까지 이야기했지?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유치원을 어디 보내야 될까 싶어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학원도 어디 보낼까 다 조사했다 했죠.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어디를 보낼까 싶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도 아기 때 그랬을 거라 유치원 어디 보낼까 고민 많이 했죠. 저도 그래서 이제 유치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치원을 이제 몇 군데 인터뷰를 했잖아. 가서 제일 대표적인 해바라기 유치원 몬테소리 교육으로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치원 해바라기죠. 거기 가보니까 막 교구 투성이더만 몬테소리 교육을 중심으로 하니까 딱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애가 교구의 노예가 되겠다. 교구는 참 좋은 것이지만 교구가 다가 되면 이제 교구의 뭐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해바라기 나온 사람들 상처받을라. 거기다 이 아줌마는 막 그 대구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도 하고 막 이러더라. 해외 나가면 막 모험한 거 수집해가 막 그 해바라기 복도에 막 장식해놓고 뒷마당까지 내가 가봤잖아. 모래가 있는지 없는지. 좋은 유치원은 모래가 많아야 된다 하더라고. 유태인들의 자녀교육 뭐 이런 거 보니까 그 해바라기 가서 뒷놀이터도 보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이게 몬테소리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른바 몬테소리 교육을 보완한 이런 말로 통합식 유치원이라고 하죠. 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 늙어가지고 다 알아. 그래가지고 통합식 유치원에 대구에서 대표적인 계명유치원을 갔잖아. 계명유치원을 가가지고 이제 상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딱 이렇게 요구를 했어.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이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교무실 뛰다가 연관 커리큘럼 찾는데 1시간도 못 찾는 거야. 있어야지 찾지. 그 자기 유치원의 연관 교육 계획을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인쇄해서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 좀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관 커리큘럼이 없어가지고 세상 이런 아빠 처음 봤다 합니다. 다들 보면 원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 애가 어리니까 그래 통학거리가 길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동네 유치원을 갔어. 시장통에 막 있는데 대명동에 그 동네 유치원 가니까 이건 너무 좀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잖아요. 물어보러. 우리는 내가 잘 해결을 못하면 내보다 먼저 인생을 사신 분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제일 간단해.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면 좋지 않겠냐.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유치원을 따로 설립할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먼저 아이들 키운 형들은 다 저거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저거 어딘가 하면 구원파 유치원. 그때 구원파 교회가 앞산 밑에 있었어요. 그때 구원파 교회는 대부분 어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무슨 중앙교회, 앞산 중앙교회, 대구 중앙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 안 나는 무슨 중앙교회라. 어딘가 하면 여기 카페 골목 있잖아. 앞산에 대명동에 중간에 길 생기고 그 카페 많이 생겼죠. 그 끝쯤 가면 골프장 있고 골프장 위쪽에 거기 무슨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 바로 옆에 신협이 있었다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신용협동조합, 구원파 사람들이 주로 조합원이 돼가지고 설립한 신용협동조합. 그 유치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신협에 예금을 해야 돼. 그래 유치원 졸업하면 이제 그 애들 고기 모은 돈을 내주고 이러더라. 안 띵가 때.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요. 제가 그 구원파 유치원을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내 똑같이 다른 유치원에서처럼 인터뷰를 했거든. 요구를 하고 교육 계획을 보여달라고 이랬는데 그 유치원에서는 이제 가장 자기들 강조하는 게 아이들 체험학습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해본 게 중요한데 그래서 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가길래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구원파의 핵심 같은데 내보고 자기 그 목사님 설교 비디오를 한 편 보고 가라는 거라. 근데 시간만 있으면 도로 전도하고 싶더만. 구원파의 한계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내가 워낙 바빠. 근데 그때 이 원장 선생님이 저를 억수로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유치원 그 학부모 100명이 온다면 그 중에 남자는 내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청일점이라고 있잖아요. 직접 커피 태워가지고 내한테 막 가져오고. 나중에 다음에 유치원 그 광고 팜프렛의 표지 모델이 우리 아이였다니까. 그 유치원에서 도입한 이스라엘의 무슨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모니터 앞에서 막 작업하는 꼬마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얼굴 잘 보니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스승의 날에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 유치원을 찾아갔잖아. 왜냐면 우리 아이가 어쨌든 잘 자랐으니까 우리 아이가 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지난 모든 날이 감사하죠. 인생이란 이런 거라 내가 지금 행복하면 내 모든 지난 날이 감사가 돼요. 심지어 불행했던 일도 사실 다 해석이 달리 되고 저같이 아이고 인쇄소 사원했던 것도 나중에 다 이렇게 귀한 데 사용되는구나 싶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초3 때 이제 그 유치원을 찾아갔는데 유치원 계단에서 우리 아이 옛날에 담임하던 그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처음 딱 보더니 할 말이 이거 니 천재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자 그때부터 영남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수학 천재 소리 들은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하는데 너무 어려워 하더라고요. 1 더 큰 수. 여기 보면요. 자, 1부터 9까지를 알아봅시다. 라는 1부터 9까지의 수죠. 9까지의 수라는 첫 단원에서 이렇게 몇 개의 과정을 거치면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알아봅시다. 이 단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딱 교과서에 배치하고 있죠. 여기 보면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써보시오 이렇게 말해. 근데 이거 하는데 1 큰 수라는 개념을 모른다니까 우리 애가. 답답해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 흔히 겪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라고 생각하라고? 야, 수학 천재도 어려워하더라.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들도 이런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개념 잡기가 이렇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전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 수의 순서를 알아야 돼. 1부터 9까지의 수의 순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여기 6, 7, 8, 9를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수와 양과의 관계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어려운 말로 하면 1대1 대응인데 이 초등학교에서 뭐 그런 말은 안 쓸 테고. 근데 진짜 친절하다. 어쩌든지 내가 엄마들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우리가 대학교 3학년이거든. 자, 처음에는 셀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되죠. 센다는 개념 이걸 보고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중학교쯤 되면 이제 한자말로 기수와 서수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 그건 이제 우리 초등 아이들의 말로 바꿔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엄마들 도와요. 엄청 맞죠? 어디서 왔어요? 어디? 구미? 아, 칠성초등. 아, 예. 아, 지난주에 저거 USB 맡긴 엄마들이구나. 맞아요? 오늘 맡기려고. 지난주에 맡긴 엄마들 찾으러 왔나? 안 왔네. 근데 이 엄마들 다 알거든. 딱 보면 처음 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몇 개의 단원을 거쳐서 그 9가지 수라는 큰 단원이 있고 그 단원 안에 작은 또 소단원들이 몇 개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잘 수행했을 때 또 떠든다. 잘 수행했을 때 1 큰 수, 1 작은 수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수학 교과서 뒤적이다가 이 옛날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우리 애가 이 1 큰 수, 1 작은 수 이걸 못 알아들어. 근데 어른들이 생각하면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쥐박져요. 바보약하고 뭐 집중해봐가. 이게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집중하고 안 집중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막 알아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1 더 큰 수라는 말의 개념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알아챈다. 그러니까 이건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성경에서 보면 환상을 본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예, 환상을 본다 하면 뭐 이상한 장면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원을 따라가면 뭔가 하면 알아채다 이런 뜻이 알아채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알아채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예, 맨날 똑같은 말에서 머리로는 알지만 어느 날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지는 날이 있다니까. 이게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를 보는 거죠. 자, 1 더 큰 수라는 말의 그 실제가 있어. 이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히랍 철학까지 올라가. 이데아라는 개념이지.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 그냥 보이는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의 그 너머에 있는 실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걸 뭐 이데아라고 부르죠. 엄마는 너무 어렵고 나중에 뭐 가을 학기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 더 큰 수라는 말의 개념, 그죠? 일반적인 언어로 하면 이걸 아이들이 알아채야 되죠. 그 알아챌 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면 집중 안 하고 뭐 정신 안 차리고 뭐 이게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라. 이유는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수학적 유전자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아직 덜 자랐다든지.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7살, 8살, 9살 요때 이거 몇 달이 무섭다 했죠. 그래서 같은 1학년이라도 이 개념을 금방 알아듣는 아이가 있고 3월생 근데 12월생 이런 애들은 훨씬 늦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리고 이러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래요. 물론 유전자가 아주 좋으면 2월생도 잘 알아들어. 우리 아이는 2월생이거든. 요즘은 이제 2월생 뭐 그 다음에도 너무 학교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수학 교과 과정을 교육부에서 뭐라고요? 학년군제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거라. 그래서 요 1학년, 2학년을 1, 2학년군 이렇게 묶어놨죠. 3학년, 4학년을 3, 4학년군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자 1학년이라도 빠른 애들은 2학년 교과 과정을 나가도 무리가 없고, 반대로 발육이 더디거나 이런 아이들은 2학년이라도 사실 1학년 교과 과정을 해나가도 아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 성장 과정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학년 이렇게 묶어놔서 3월생부터 12월생까지 다, 아니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다 이렇게 묶어놨지만 아이들의 성취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고려해서 내 아이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짜야 되죠. 내 아이에게 맞는 이렇게 그 하루 10분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개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업들, 이 조작이라고 하죠. 구체적 조작들을 아이들과 함께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구체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부록들, 스티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래서, 아니면 이것도 귀찮으면 사. 에듀카 코리아 가면 다 판다 했었죠. 에듀카 코리아 가면 뭐 1학년 수학 교구, 2학년 수학 교구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다 팔고 있어요. 에듀카 코리아, educa, korea.com, educakorea.com. 이 에듀카 코리아를 세운 분이 원래 저처럼 별난 아빠였어요. 자기 딸 잘 키우려고 막 설치다가 그 외국어의 영어 교육용 CD를 막 구하고 이런 일 하다가 아예 그걸 가게를 했잖아요. 청계천에서, 용산에서. 그 교육용 CD 파는 가게를 하다가 잠수내가 막 뜨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책이나 뭐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커졌죠. 그래서 잠수내하고는 아주 친해가지고, 잠수내 절대로 다른 상업적 사이트의 배너 같은 걸 안 받아주거든. 근데 에듀카 코리아만은 유일하게 배너를 달아놨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여튼 자연과 관련한 웬만한 거는 좀 비싸서 그렇지 에듀카 코리아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교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그런 거 사서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구하는 게 훨씬 낫고, 아이한테 친숙한 게 더 낫고. 자, 1학년만 이야기하면 우야노 4학년 엄마들 또 삐질까 싶어서 내가 4학년 보니까 큰 수잖아요. 첫 단위 큰 수더라고. 그 뒤에 가니까 뭐 100단위 곱하기 10단위 이런 거 있대. 이런 거 아까 암담하죠. 개념을 잡아주려 하면. 그래서 4학년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 타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수 타일을 구하든지 사든지 뭐 묶음이든지 이래가지고 250 곱하기 뭐 30이다 예를 들면 250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수 타일 가지고 한번 보고, 곱하기 20이니까 그걸 20번 더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개념을 이제 차례대로 익혀가는 거죠. 이제 4학년쯤 되니까 뭐 구체적으로 책 보면서 안 해도 엄마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가장 좋은 수학 교재는 교과서다. 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시간의 70%를 개념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챌 수 있도록 돕는 작업, 이걸 엄마들이 하고, 그 다음 20%는 그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딸린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고 익힘책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그 익힘책과 교과서와 익힘책의 문제를 통해서 20% 정도는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익힘책을 잘 확인했는데 아이의 성취 정도가 얼마인가, 자,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다음 코스, 다음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지. 이 표는 이 잠순의 수학공부법 150쪽에 나오는 표예요. 자, 한 교과서의 한 단원을 끝내고 단원 평가를 해서 그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우리 아이가 다음 코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하는데, 이거 잠순에서 편의상 이렇게 나눴어요. 기본과정, 응용과정, 심화과정, 심화 플러스 과정.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성서원 플러스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 없습니다. 혹시 또 헛걸음 하지 말고요. 제 허설치 강의 11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강의를 종강하면, 제가 해외 선교 갈 때 빼놓고 계속 한 주도 안 빠졌죠. 할 수 없이 제가 중국 선교 가거나 미국 선교 갈 때는 옛날엔 제 대신에 대타를 몇 분 초빙해가지고 어머니들 재밌게 했는데, 다음 주에도 그럴까?
그 생각을 못했네. 대타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형도 와서 한 적이 있고요. 우리 형 강의도 그 엄마들 얼마나 좋아했는데. 또 우리 교회 형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그 풍성한, 자기 인생이 풍성한 그 형들, 그 경대 철학과 교수도 한번 와서 했죠. 또 누가 했더라? 진짜 엄마들 재밌어 하는데 다음 주에 대타 쓸까? 근데 아무도 안 오면 늪에서 엄마들 재밌겠죠? 우리 형을 한번 부를까? 우리 형도 잘생겨가지고 또 엄마들 막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어. 옛날 우리 형수가 켰다니까? 참, 너 농담한 줄 알아. 우리 형한테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성성 플러스는 그 뭐 신청해서 들어야 되고 또 영어 공부법 뭐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휴강하는 게 아니라 대타를 쓸게. 알았죠? 대타를 쓰고 누가 오든지 대타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 대타를 못 쓰면 내가 미리 이야기하고. 그거 재밌겠다. 옛날에 제가 중국이나 미국 가면 3주씩 비우고 이랬을 때요 매주 대타를 쓰는데 엄마들이 진짜 좋아했다니까. 그리고 그 대타의 강의를 듣고 어떤 엄마가 내가 하는 성경 모임은 그래 오락해도 안 오던 옆에 내가 그 대타가 하는 성경 모임이 막 가더라니까. 그 경대철학과 교수가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윤동형이라고 지금 이제 60대는 은퇴할 때 퇴직할 때 거의 다 돼가는데 이분이 이제 20살 때인가 21살 때 실연의 아픔으로 고통하다가 우리 목사님 만났잖아. 그 20대 때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자기 첫사랑한테서 버림을 받아가 인생이 막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막 아버지 같은 위로를 받았어. 자기 육신에 아버지가 있었지만 서문시장에 장사해서 아주 부자가 된 그 아버님이 계셨지만 아버님은 항상 이 아들들에게 서울대를 가야 한다 이걸 너무 강요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큰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이 윤동형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옛날 입시에서 경북고등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공부를 잘한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서울대 연고대 못 가고 경대 철학과 갔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진짜 감동적이라니까. 들어본 엄마들 있어요? 아무도 없어. 저 6년차도 안 들어봤어? 뭐해? 영희 아빠는 대타로 안 하는데. 아, 그건 캠프 가서 들었고, 호세우치에 대타로 온 거 우리 형 강의 들어봤다고. 우리 형은 자고다리 이과 출신이고, 의사니까 좀 새로운 또 관점에서 엄마들이 도움이 됐더라. 내가 한번 섭외해 볼게요. 우리 형 진짜 좋아하는데, 같은 아파트 살잖아. 그래. 올 때 좀 모시고 와. 근데 오늘 무슨 요일이 금요일이잖아. 병원 진료 안 하고 올란가? 그게 궁금하네. 일단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왜 내가 대타를 쓰려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주는 또 현충일이야. 그래서 또 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2주에 이렇게 쉬면 집에서 사고 쳐. 뭔가 새로운 공급이 없으면 분명히 사고 치게 됐다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약발 다 떨어지고 겨울 방학 때 강의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대타라도 써서 응급 처방이라도 해놓고 현충일을 보내야죠. 그래, 다음 주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현충일 지나고 7월 첫 주까지 4번 남아. 4번. 이게 뭐가 있나? 갑자기 뭐 잠수하다 왔나? 갑자기. 무슨 얘기인데? 안 했어? 그래, 수학 교과서가 이 김책을 가지고, 그리고 엄마한테 책 추천하려고 어제 내가 구미 이마트 갔잖아요. 이마트 동구미집은 갔는데 고속도로 운전에 가면서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뭐 좋은 일 한다고 뭐 구미까지 가는 막 이렇게 갔어. 막 공단을 지나서 막 이래 갔어요. 공단에 이마트가 또 있더라. 공단 끝에
그리고 요 사람이 어디 있겠는 싶어가지고 내가. 근데 좀 있으니까 애기 엄마들이 계속 어디만은 꽉 찼어. 그 근처에 주거지는 없는데 좀 떨어진 곳에 다 살더만. 그 차 몰고 다, 그 다 LG, 삼성 사원들의 와이프라 하대. 근데 엄마들이 너무 막 좀 생기가 막 팽팽팽 도는 게 1시간 반 지나가지고 다음에 꽃꽂이 강의가 있어. 그 교실을 비워줘야 돼. 근데 엄마들이 계속 하자는 거라. 그래서 미친 척하고 한 30분 더 했더니 꽃꽂이 선생님 문 열고 벌컥 들어오더니 할머니인데 와 막 뭐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싹싹 빌었잖아. 나는 1시까지 강의 끝내란 말 못 들었거든. 근데 저 겸이 엄마가 저 카메라 촬영하면서 뒤에서 뭐 손가락 하나 들고 뭐 익하더라고. 저 뭐 손가락 왜 들고 그게 1시까지 끝내란 말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1시 반까지 막 한 거예요. 엄마들 진짜 좋아하더라. 근데 대부분 유아 엄마들이에요. 이마트 가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내가 유아 영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 또 혹시 여기 우리 엄마들 중에 그런 분들 있으면 이거 내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나온 책 장순의 프리스쿨 영어 공부법.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뭐 유아기 때부터 꼭 하겠다면 이 책 읽어보고 하라고. 이 책과 함께 또 뭘 읽어보는가 하면 장순의 또 한쪽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라는 이제 그 법인에서 나서 여기 설득 엄마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 유명한 이범이라든지 이런 그 교육평론가들도 들어가 있고 이런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사교육을 가능하면 줄이자는 취지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사단법인이죠. 여기서 이제 처음에 팜프렛 형태로 이 아깝다 영어 헛고생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그 솔빛 엄마를 비롯해서 이렇게 영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를 간단한 팜프렛으로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진 가지고 제가 그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데 이게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때 토론 과정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아깝다 영어 헛고생. 엄마들이 꼭 읽어보면 아주 도움이 되죠. 영어에 대한 뭐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세월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엄마들도 전부 이렇게 그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그 중계를 보는 사람들도 전 국민이 사실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책 한 권 추천하려고. 책 이름은 상실 수업.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 우리를 떠나죠. 한국 사람들 보면 아직 엄마들 젊으시지만 조금 나이만 들면 이제 부모님 또는 시어른들 떠나시게 되고요. 또는 불행하게도 우리 가까이 있는 뭐 형제들 중에 또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처럼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이래요. 자,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인생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책인데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천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인종 전문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 이분 돌아가셨더라. 난 아직 계시는 줄 알았더니 벌써 치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자,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 수업과 관련 있는 책이죠. 이분이 책을 20권 정도 냈는데 인생 수업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취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낸 것이라면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났거나 자,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이런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엄마들에게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 엄마들에게 권하고 싶어서 특별히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래서 이른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우울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겪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상실수 이게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이런 건 안 적는다. 적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제가 읽으려고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것도 맨 그 엘리자베스 퀸슬러 로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분이 원래 세계적인 죽음학자래요. 죽음학자.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연구 이런 거 하는 분이죠. 죽음이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목 잡으면 재밌어. 제가 읽고 이제 앞으로 강의학원 할 때 좀 도움 받으려고
한 책인데, 뭐 수학 공부할 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여기 보면, 챕터가 4챕터인데, 사는 것과 죽는 것,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 죽음 뒤의 삶, 또 부모의 죽음, 이렇게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록으로는 이 책을 번역한 이 죽음 연구학자인데, 우리나라 학자가 자기 논문을 올려놔서 최준식이라는 분이 한국인의 죽음관, 내가 이거 읽어보고 싶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리뷰를 봤는데, 이 여사의 이 글도 좋지만, 이 번역한 사람의 논문이 참 읽을만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게 참, 1보다 더 큰 수 하다가 갑자기 막 죽음 삶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갭이 크게.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죠. 사람은 가족이 떠나가도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생이라고.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1더하기 큰 수도 1보다 더 큰 수도 알아야 되고, 그죠? 또 죽음과 삶에 대해서도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수학, 이 김책과 수학책으로 아이들 개념을 잡고 그 다음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거죠. 자, 연습을 뭘로? 이 김책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수학책과 이 김책으로 하는 거죠. 해가지고 정답률을 보는 거예요. 정답률을 부풀리지 말고 아예 그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단원 평가가 80점을 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기본 과정. 자, 80점에서 90점 사이다, 응용 과정. 자, 90점을 넘는다, 90점에 100점이다, 심화 과정. 거의 100점이다, 심화 플러스 과정.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과정마다 커리큘럼을 달리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과정쯤 있는지 딱 이제 머릿속에 딱 둔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워한다, 이러면 좀 그저 어려워하는 만큼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 아이가 기본 과정이다, 그죠? 학교 교과서의 이렇게 이해를 돕고 또 확인하고 했는데도 80점을 넘지 못한다. 자, 이런 아이는, 우리 아이는 기본 과정에 충실해야 되죠. 이런 아이들은 심화 문제집 건드리면 안 돼. 아무리 좋은 문제집이라도. 제가 늘 문제해결 길잡이 추천하죠. 괜히 문제해결 사가지고 막 들이대고 하지 말라고. 교과서도 지금 어려운데 아직 그 성장이 늦어서일 수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이제 관찰해봐야 하는 거고요. 일단 그죠? 성취 정도가 그렇다 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집 가운데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먼저 문제집부터 봐야 되겠다. 문제집 어디 있나? 문제집. 보여요? 시중에 나오는 이 잠순의 수학 공부법 책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쓸데기 없는 거 제가 생략하고 표로 만들었어요. 시중에 나오는 많은 문제집들을 이 단계로 구분한 거죠. 이 책 나온다, 이 책에. 잠순 애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몇 쪽이야? 146쪽이 나오죠. 자,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하는 대표적인 그 수학 문제집들인데, 우선 이걸 알아야 돼. 단계, 난이도. 자, 문제집 엄마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 나오는 드릴이라는 문제집은 손대면 안 돼. 무식한 엄마들이 반복, 유형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 드릴 문제집을 많이 하죠. 근데 가능하면 드릴 문제집 안 하는 게 좋고, 그 과외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드릴 이런 거 많이 하죠. 중학교 가면 삼천제, 또 쌤 이런 거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고, 이제 자, 잘 보시면, 들어보시면 출판사별로
이렇게 난이도에 맞게 문제집을 내고 있어.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죠. 천재교육 보면 1단계부터 쭉 이렇게 있죠. 5단계는 뭔가 하면 수학 영재들이 하는 거야. 이건 보지도 마, 그러니까. 자, 이걸 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따로 상담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애도 이거 안 했다니까? 누구 애는 안 했지만 우리 애는 더 잘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 해보라니까. 우리 애보다 더 잘하는지 한번 견뎌보게. 그러니까 5단계는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 있을 때 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거 했어, 이거. 문제 해결 길잡이. 지금은 아주 친절하게 문제 해결 길잡이가 분화돼가지고, 자, 원리편은 3단계, 심화편은 4단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 할 때는 이게 뭉뚱그려져 있었거든. 그리고 또 좀 지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엄마들의 저걸 돕기 위해서 문해길 교과서 편이 나왔죠. 문제해결 길잡이 같은 난이도 있는 문제집은 제가 강추하지만 단점이 뭔가 하면 교과서의 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교과서는 1학기 같으면 이렇게 몇 개의 단원이 있고 그 단원을 차례대로 이렇게 밟아가는데 이런 심화 문제집들은요 교과서의 단원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 끝낸 다음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 우리 애 같은 게 이렇게 했어요. 겨울 방학 때 1학기 예습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학기 중에는 문해기를 했어요. 아주 잘하는 애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학교 수업과 상관없이 문해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게 교과 편제와는 다르니까 교과서의 순서와는 다르니까 그만큼 이제 한 학기 과정을 다 소화한 다음에 다뤄야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애들 학교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그 진도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거기에 문제의 질은 문해길처럼 좋은 질이 잘 없고 교과서의 편제는 따르고 싶다면 문해길 교과서 편을 하는 거죠. 문해길 교과서 편이 새로 나와서 교과서의 순서에 맞게 문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옆표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문제집이 난이도별로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 자, 이걸 안 다음에 우리 아이는 그럼 성취 정도가 어느 정도니까 그죠? 이걸 고려해서 자,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써놨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문제집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난이도. 출판사는 어디든지 엄마 취향에 맞게 하면 돼. 그래서 성취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라면 무리하게 푸시해가지고 수학에 영 떠나게 하지 말고, 그죠? 이 수준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엄마들이 좀 더 지혜롭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학기 중에는 교과서를 잘 마쳤다면 보충 교재로 연산 문제집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1단계 문제집 2, 3, 4단계는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서를 80%를 못하니까 교과서 수준의 이런 교재를 다루거나 교과서보다 더 쉬운 문제집을 가지고 애한테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못한다고 계속 윽박 지르다 보면 애가 아예 자포자기하고 자존감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하면 진짜 수학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아이가 갑자기 커가지고 쇄견도 들고 포텐이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가능성을 막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완주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라톤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1등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완주하는 마라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재능만큼 꾸준히 공부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진다니까? 우리 애는 아까 1 큰 수 이걸 진짜 몰라가지고 해냈어요. 그리고 4학년 때 나눗셈을 몰라가지고 이게 지고백이에요. 지고백. 나중에 겸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 하더라니까. 겸이 고등학교 때, 겸이 중학교 때. 우리 애가 대학생일 때 어느 날 내려와가지고 겸이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미아 이모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눗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옆 짝꿍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옆 짝꿍이 그 구민지라는 애가 있었어. 얘는 반에서 중간 정도 해. 근데 걔한테 물어봤다잖아. 진짜 어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눗셈에 대해서 딱 깨달았는데 그러고 나서 수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하루 종일 문제만 풀었다 하는가? 그렇겠죠. 뭔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즐거워가 신신이 나가지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개념을 어려워할 때는 막 하기 싫어. 근데 지가 딱 알아채고 나면 막 신난다니까. 그게 자기 수준에서 알아채는 것이라도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가 그날 나눗셈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챘나 막 너무 신나가지고 문제를 없으면 많이 풀었대. 왜냐면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 여러분의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좀 뭐가 받쳐주고, 그죠? 이렇게 좀 잘하면 전체적으로 잘 모르던 것도 딱 해내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여튼 기죽이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 최소한으로 하고 시간도 최소한으로 하고 기다려주고 이 작업을 해나가야지. 물론 잘하는 애들은 여기 보면 심화 플러스 과정 하면 돼. 이게 우리 애 같은 경우에 좀 미안한 말인데 자꾸 우리 애 이야기를 해서,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 투두맘님이라고 있는데 요즘 안 온다. 저기 유천동에 사는 투두맘이라고 있어요. 이분 아이가 쌍둥이, 남자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인데 둘 다 잘하지만 잠수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굉장히 잘해. 그래가지고 쌍둥이 둘 다 학교 대표로 남북교육청 영재원 시험 치러 갔다가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돼가지고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 애 잘하는 놈, 학교 간 놈을 칭찬해야 되는데 떨어진 놈이 너무 슬퍼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그런 잘하는 애들은요, 남북교육청 영재반에 한 해에 몇 명 뽑고 60명 뽑죠. 60명 알아요? 교육청 영재반에 몇 명 뽑는지는 모르나. 학년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교육청에서 테스트를 하죠. 먼저 학교 대표로 0.5명, 학급당 0.5명 학교 대표를 내보내가지고 시험을 쳐서 교육청당 60명을 뽑아. 대구에 교육청이 3개 있죠. 동구와 수성구로 관할하는 교육청, 동부교육청이 있고, 남구 달서구로 관할하는 남부교육청, 그리고 서구 북구로 관할하는 서부교육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재들이 이제 교육청 영재들이 180명 있어요. 학년별로. 그리고 이 60명 가운데 해마다 이 수업을 1년 동안 쭉 영재 수업을 따로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20명을 탈락시키고 다시 다음 겨울에 20명을 추가 선발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영재교육학자 조석희 박사가 한국교육개발은 여기서 이제 영재교육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해가지고 영재교육법을 입법했죠. 2000년인가? 그래가지고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공교육 안에서 영재를 이렇게 육성하는 방식. 그리고 좀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이건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 가는 거죠. 초등 같으면 교대 영재원. 교대 영재는 뭐 미술 영재반도 있더라. 그리고 좀 진짜 수학과학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경대 영재원 이런 데 많이 가고. 자, 그런 아이들 같으면 이 플러스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플러스 과정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교과서를 방학 때 연습하는 거죠. 방학 때. 애들 잘하니까 방학 때 교과서를 이렇게 쭉 해도 금방 한 학기 교과서를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심화 문제집을 꾸준히 다루는 거죠. 매일 집에서 정한 수학 공부 시간에. 우리 아이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방학 때 1, 2학년 걸 다 했어. 그리고 학기 중에는 문제해결 길잡이. 문제해결 길잡이 한 권을 가지고 하루에 4문제씩 꾸준히 하니까 한 10월달 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답 체크하는 걸 가지고 다시 11월, 12월달에 풀고, 그리고 방학 때는 다시 다음 학년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더 빼면 더 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죠. 그리고 80에서 90 정도 받는다. 이거 응용과정이라고 했죠. 응용과정. 연산은 최소화하고, 이 잠수에서는 연산 자꾸 이게 강조한다. 연산은 최소화하고, 어쩌면 2단계 정도 문제. 이게 뭔가 하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 교과서 편 이런 거죠. 그거 보면 교과서 편이긴 하지만 다 문장제 문제예요. 자, 이런 걸 다루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작업. 이런 거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심화는 이제 보통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 1, 2, 3등까지 할까? 5등까지 할까?
이건 왜냐면 90점에서 100점 맞는 아이들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를 방학 중에 1학기 정도 예습하고 학기 중에는 문해길 교과서 편을 가지고 문장제 문제를 공부하면서 이 문장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폴리아라는 그 폴란드 수학자가 말한 대로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가, 그 작업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나중에 현충이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일단 그 잠수의 수학책 보면요, 이런 그 분류가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잠수 안에 수학적 성취 정도가 다른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는 뭐 토끼 같은 아이 또는 뭐 지렁이 아이 뭐지? 거북이 같은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이제 잠수나에서 많이 업데이트되고 연구되고, 또 엄마들이 자기 애를 이제 직접 해보면서 이제 그 경험을 많이 이렇게 그 글로 써서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 경험을 쌓아서 만든 책이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해야 돼.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11년 동안 호시호치에서 강의하면서 제일 실패한 게 뭔가 하면요, 모든 엄마들이 똑같이 우리 애가 한 문제집을 하는 거라. 초기부터. 그래가지고 전부 고생했잖아요. 낭패를 보고. 실제로 수학을 진짜 어려워하는 영희가 중학교 때 우리 애가 한 A급 수학을 한 거라. 나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다 그래 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A급 수학 초딩 때는 문제해결 자리.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들이 평소에 집에서 하는 걸 하면서 또 문제해결 자리 하나 더 사가 하니까 애 죽으라 하네. 그 애들이 하는 말이, 그 강의 들어가지 마라 하고. 초창기 이랬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엄마 거기 가야지 하고 막 남편들도 갔다 온나 하고, 당신 약발 떨어졌는가 보다. 요즘은 극하죠. 근데 저는 안 그랬다니. 그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이 수학 공부였어. 문제집을 너무 좋다고 내가 강조하니까 엄마들이,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해도 그런데요, 엄마들이 그 문제집 이름 딱 나오잖아. 귀가 팍! 그걸 바로 적고 막 이러더라고. DVD도 꼭 무슨 DVD 제목 하나 이야기하면 그걸 팍 적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게 먼저 필요한데, 이 여성성의 특징이 되게 섬세한 데 있나 봐. 그래서 구체적인 거, 이런 걸 좋아. 구체적인 거 딱 집어주는 거. 맨날 내보고 딱 집어달래. 애 다르고, 집 엄마 성질 다르고, 뭐 형편 다르고, 가족의 문화 다르고, 유전자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뭔가 하면요, 제 마음이 엄마들에게 이전돼가지고 엄마들이 엄마들의 아이에게 맞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라. 저는 우리 아이에게 맞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그게 내 안에 소화되고 내가 깨달아지면 그만큼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전부 뭔가 하면, 엄마들이 어찌하든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내 안에 창조되고,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많은 수천만 가지의 케이스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제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다 했죠. 어떤 부인이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선물 받았어. 근데 이 부인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하철 탈 때는 절대로 목에 안 걸고 다녀. 시장 갈 때도 아주 앞주머니 보관하거나 핸드백에 딱 넣어놨다가 안전한 곳에서 친구들 딱 만나면 꺼내가지고, 이게 우리 남편이 선물했대 자랑하고 카스에 찍어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키우기도 이거하고 비슷하다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는 살면서 진짜 내가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한가?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경우에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더라.
어떤 엄마들이 극하대.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떠올린대요. 그 떠올린다는 말을 듣고 내가 아주 기쁘더라고. 이게 이 수업의 목표거든요, 목표. 제 속으로 가진 목표. 그러니까, 내가 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 경우에 내보다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그걸 떠올려서 살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나를 괴롭혀요 하면서. 극하면 우리 목사님 내 편 들어주거든. 그래 말이야. 경서이가 좀 그렇지 하면서. 그럼 한마디 딱 떠놓으면 그냥 확 산다니까? 있잖아요. 거기서 또 바른 말 하면서, 야, 너 마누라가 네 미기 살린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네가 지금 마누라 욕하,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기죽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기가 죽어. 그렇잖아요. 잘 들으니까 우리 애기들도 엄마들이 다 맞는 말로 기죽인다니까? 엄마들이 뭐 틀린 말 하겠어요? 다 맞는 말씀 하시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그놈의 맞는 말이 애를 상처준다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꼭 맞는 말 하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진실이에요. 살리는 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도 괜찮아. 뭐 거기서 또 막 O형들 막 O형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한데 꼭 FM대로 하려고 있잖아. 거짓말 어떤 경우도 해서 안 되고 뭐 지랄하고 있잖아. 그 인생은 덜 살아봐서 그래. 정말 어떤 상황이 돼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 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 전에 켰죠. 제가 성사학부모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이고 대구 엄마들은 어떻게 애를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드랑. 이메일이 그렇게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옆에 애들 있죠. 동네 가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맨날 노름하면서 막 전세금 다 날릴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 생겼어? 아 얘 착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엄마가 선생님 눈빛을 보니까 너무 맑아서 옛날에 뭐 그렇게 살았을 게 상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환경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내 머릿속으로 내 인생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인생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처지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그 처지가 안 된 것을 감사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넉넉해져요. 아 내가 아직 인생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구나. 우리 교회 가면 오만 사람도 다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소매치기를 25번 감옥을 25년 살다 온 형이 있어요. 그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징역을 얼마 살았더라. 나오면 사회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눈치 봐야 되고 아무도 취직 안 시켜주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다시 감옥 가는 게 제일 편하대. 그러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 부모에게서 버려져서 사는 게 다 소매치기만 배운 거라. 그 소매치기의 영광을 본 거죠. 고수 소매치기들이 귀신같이 남의 돈을 뺏는 걸 보고 그 영광이 자기한테 비치면 자기도 그거 하게 돼요. 연습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 형은 소매치기 전문가죠. 전문가. 일본까지 원정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과 25분 전과 25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할 수가 없어. 그 불안 과정 환경이 그 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환경을 만나니까 확 사람이 달라지잖아. 그 형이 그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 출소하면 6개월 동안 정부에서 보호해줘요. 갱생보호소라는 곳이 신안동에 가면 있는데 갱생보호소 살면서 이제 뭐 할 일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황금다방이라고 옛날에 그 재래식 다방 있죠. 황금다방에 딱 갔는데 그 다방마담이 우리 교회 누나라. 다방마담 한다는 말도 못하죠.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거든. 그 다방마담이 우리 교회 누나인데 내보다 2살 많은 누나인데 그 다방마담이 이 형한테 그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한 거라. 그래 이 형이 갈 데 없으니까 갱생보호소 다니고 뭐 이러니까 어차피 재봉할 바에 한번 가보자 하면서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첫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수제자 중에 한 형 집에서 자게 됐어. 자기는 소매치기잖아. 남의 돈 훔치는 게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그때 강북고등학교 교사인데 국어교사. 지금 은퇴했어요. 그리고 누나는 약사라. 그 무슨 시장에서 약사하는데 평리동에서. 그 아침 되니까 이 자식이 없어. 이 두 부부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둘 다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형은 강북고등학교 교사로, 동생은 와이프는 약사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면서 이 소매치기를 집에 두고 가는 거야. 집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형이 소매치기 이 형이 든 생각이, 나를 무시하나? 나는 지켜도 훔치는데 집 비우고 가는 거야. 그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니 시간이 좀 흐르니까 자기 안에 다른 감동이 밀려온 거야. 세상에서 자기를 생판 처음 보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형이 무장해제됐잖아. 무장해제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감옥에 안 갔어요. 20년이 넘었어. 내보다 일찍 왔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재혼도 했어. 재혼해야지. 이 형은 초혼이고 남편 사별한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이 자매한테 딸이 둘 있잖아. 그 딸 둘을 이 형이 노가다해가지고 다 대학원까지 보냈다니까. 그리고 지금 그 딸 둘이 시집가가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를 맨날 키우잖아. 지금 이제 건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가다 못하니까 손자 손녀들 키우면서 소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인생이 감사하다고. 자기는 늘 감옥에서 살고. 다시는 이 형은요 그 청송보호감호소 있을 때 전국 재소자 마라톤에서 3등을 했어. 우리 교회 재소자 마라톤에서 1등한 형도 있고 3등한 형도 있고. 이 3등한 형은 왜 맨날 마라톤 연습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카드에 우리 앞에 직접 간증할 때 카드에 왜 3등 마라톤을 했는가 하면 소매치기 하다가 여자 경찰관한테 잡히면 너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여자 경찰관한테 잡히지 말자. 그래서 마라톤 했다니까. 근데 전국 재소자 마라톤에서 3등 했잖아. 진짜 이야기는 재밌어요. 또 하나 이야기, 이 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이제 성실하게 먹고 살려고 그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배추 장사 이런 걸 한 거라. 둘이 동업을 했어. 우리 교회 형 다른 형하고 동업을 했는데 운전에 가다가 경찰한테 신호위반을 걸렸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얼마 주면 됩니까? 5,000원 달라했대. 지금부터 오래됐으니까 요즘은 뭐 5,000원 줘가 안 되지만 그 5,000원 줘야 되는데 5,000원이 없은 거라.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줬잖아요. 근데 경찰이 10,000원을 받고 5,000원 안 거슬러 주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형이 배추 장사 트럭을 몰고 추적하면서 확성기에 대고 완전 영화지 영화. 경찰 백차 빨리 서라. 앞에 가는 경찰 백차 오른쪽에 대라. 왜 내 돈 5,000원 안 내지? 계속 추적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이 백차가 쪽팔려가지고 실제로 서가지고 10,000원 다 돌렸어. 이 형 이야기 들으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 형 그래서 경대철학과 초청받아 가가지고 우리 교회 경대철학과 교수 있다 했죠. 철학과 학생들 수업할 때 특강도 할 특강. 이 형 특강 불러도 재밌는 거예요. 우리 특강할 사람 진짜 많아요. 들어보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아까 마라톤 1등 했다는 그 형은 특수강도 출신인데 이 형은 20살 때 자기 친구한테 돈을 떼었어. 새가 빠지게 이해가지고 모은 돈을 떼어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가슴에 사시미 칼을 품고 특수강도를 해가지고 징역 18년인가 살았죠. 그리고 출소했는데 그 친구를 찾아 죽이려고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 형이 출소해가지고 신암동 갱생보건에 왔어. 그 갱생보건에 와가지고 이제 그 갱생보건 그 청송감호소 출신들하고 같이 포카 치고 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 갱생보호소에. 누군가 하면 바로 요 방금 말한 3등한 소매치기. 이 형이 찾아갔잖아요. 갱생보호소에.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끼리 서열이 있거든. 조폭이 1등,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사범, 뭐 강간범 제일 따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수강도가 거기서 이제 포카 치고 있다가 웬 흐름한 남자가 오니까 딱 째려보면서 당신 뭐예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 형이 쫄아가지고 저 송섭이 형 찾으러 왔는데요. 송섭이 형하고 자기하고 소매치기 같이 하는 선배가 나와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으러 간 거라. 근데 그 송섭이 형은 없고 이 특수강도 출신이 포카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강도가 이렇게 물었어요. 송소병은 왜 찾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고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 다시는 감옥에 안 가는데 그 송소비 선배 생각이 나서 찾으러 왔다 하니까 이 특수강도가 갑자기 카드를 딱 내려놓고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형이 내보다 2살 많아요.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이 형도 지금 5년 같이 살았잖아. 다시는 범죄 안 지죠. 감옥에 안 가고. 교회 안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형은 초원이고 그 교사는 재혼이죠. 남편 사별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형도 자기 와이프의 딸 헌신적으로 키워가지고 연세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유명한 연구소 취직해. 그 처음에는 그 재혼이긴 하지만 여자 쪽 집안이 경주 어디 유명한 양반 마을이 있어. 양동 마을. 그래. 거기 출신이어가지고 대가족이에요. 난리가 나서 집안이 반대하고 막 특수강도 전과자하고 결혼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결혼식에 안 오고 막 딸 집에서 내쫓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중에 그 처갓집에서 이 형한테 차를 사줬다. 제네시스. 왠지 알아요? 이 형이 너무 사는 게 다르거든. 옛날에 특수강도였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저처럼 제가 인간 된 것처럼 이 형들이 다 삶을 다르게 사니까 처갓집이 감동해가지고 제네시스 선물했다니까. 나는 처갓집에서 그런 선물했다. 나는 참 운이 없나봐. 운이. 처갓집 어른들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 형은 있잖아요. 유명한 그 법원 근처에서 그 경매 이런 걸 처리하는 회사에 지금 취직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살고 돈도 잘 벌어. 그래 우리 호셔츠 출신들 엄마들이 저를 보고 이제 우리 교회 따라온 엄마들 5명 있었거든 옛날에. 그 5명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형한테 찾아가고 저 형한테 찾아가고 말씀 듣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이 형이 그러니까 마라톤 1등 했다는 이 형이 그 5명 우리 호셔츠 출신 엄마들한테 전부 난방을 하나씩 맞춰줬죠. 우리 그 옷 맞추는 일을 양복 맞추는 일을 하는 형이 있는데 그 집에 장사도 시켜줄 겸 해가지고 그 아줌마들 난방을 5개 다 맞춰주면서 이 자매들을 누가 데리고 왔노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데리고 왔어? 상도가 데리고 왔죠. 내한테는 양복. 내가 그 양복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양복에다가 양복뿐만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와이셔츠, 넥타이 내한테 일괄 선물했다니까. 신기하죠? 근데 무슨 이야기들이 이리 샜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공부하다고 근데 무슨 이야기들이 이리 갔어요?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막 긴장하잖아요. 나를 누가 해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온몸에 힘을 주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죠.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나면요 내 무장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내가 힘을 빼도 되는, 긴장을 풀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 사회 안으로 가면 내가 이른바 쉬는 거지. 안식하는 거지. 안식. 그 형도 보니까 그래. 신기한 일 많죠. 근데 이야기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끝이 없는데. 왜냐면 내가 봐도 너무 감동적이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네. 이해를 못한다고. 다른 사람 인생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 이 형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렇죠. 누구라도 돌을 던져야 되죠. 저도 그랬잖아요. 전부 저 가족들도 저를 돌 던지려고 다 비난하고 이랬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뭐라 했다고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다르죠. 우리 형도 그렇고 네가 왜 그래 정신을 못 차리냐. 네 아직도 인간 안 되겠다. 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 친한 사람들도 소중한 가족들도 그랬는데 이 양반은 이상하게 우리 와이프에다 대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말이 우리 와이프도 살리고 저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내가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고 있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내게 들리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마음이 생겨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부부 사이에 특히 이해가 안 된다 하냐. 우리 남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상대방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는 내 삶을 기초로 해서, 내 기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형을 보면서, 야, 정말 기구하고 이렇잖아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제 좋은 모습만 봐서 그렇지, 내가 옛날에 살던 모습을 보면 저하고 일주일도 못 살아.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바로 그 말을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잠을 안 준다니까. 우리 와이프는 항상 생각 없이 말하거든. B형에다가 여자들 감성적이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요거하다가 링크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링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링크를 타고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링크가 끊어지고 이 대화하다 갑자기 저 대화로 막 간다. 그러면 내가 확 뚜껑 열리잖아. 그러면 네가 지금 그 이야기 할 때가 하면서 시작해. 그러니까 진짜 사람 못 살게 굴고요,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랑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시작하. 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덜 자라서 그렇구나, 수학적으로 참 어렵구나, 이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아이를 잘 키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누구하고 비교해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죠. 더우니까 오늘 그만하고, 그래, 다음 주에는 베타로 우리 형을 1순위 우리 형 안 되면 다른 베타. 하여튼 한번 들어봐요. 우리 형도 자기 성경문 모임을 리드하고 이래.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 잘해요. 우리 형 온다고 또 다 빠지지 말고, 네, 와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우리 형 관점에서 내 이야기 하면 완전히 다르다니까. 나는 완전히 죽일놈. 그래.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제 한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 주에 많이 와주세요.